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 32번째 강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남종선의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신수의 반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한국 같은 나라 조계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계종은 선종이거든요. 선종 중에서 육조해능의 남종선을 계승한 그런 종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육조 단경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은 육조해능의 라이발로 등장하고 있는 신수라고 부르는 분은 거의 해능의 적수가 되지 못할 뿐더러 그 가르침 자체가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을 저희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신수를 따르는 북종선도 시대를 내려갈수록 상당한 세력을 얻었던 것이 눈에 띄거든요. 과연 남종선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형편없는 가르침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따르고 어느 신도가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남종선 입장에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하나의, 어떤 의미로 보면은 형평감이라고 할까, 균형 감각을 상실한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는 조금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삼국지 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고, 참 삼국지 좋은 소설이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스토리도 아주 장쾌하고, 숱한 영웅 호골들이 명멸하면서 배신과 음모, 그리고 승리와 결단,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아주 좋은 책인데, 이 삼국지가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것은 주로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책을 모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것에 이제 의지해서 삼국지를 펼치게 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은 대부분 삼국지를 볼 때마다 삼국지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은 유비고, 그 다음에 조조 같은 인물은 상당히 응흠하고 또 간사스럽고 이런 인물로 아주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관우가 죽을 때나 장비가 그렇게 장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같은데 참 슬퍼하고, 또 제갈량이 그렇게 목숨을 마치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위연을 원망하고, 참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데 삼국지 거꾸로 읽기 이런 책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어떤 당연시 여기는 것을 뒤엎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럼 그 뒤엎는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선 유비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그렇게 착하기만 했을까? 유비라고 하는 인물은 오히려 조조보다도 더 음흉하고 더 위선적인 사람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조자룡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조조의 100만 대군 사이를 뚫고 유비의 한 점 혈육이었던 유선이라고 하는 아들을 구해내는 장면, 참 여러분들 인상적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백만대군이 이제 그 조운 하나를 당하지 못하는데, 물론 그때는 그 조조가 부하 직원들한테 전부 장수들한테 명해서 저 사람을 죽이지는 말아라. 저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산채로 잡아서 내 수하에 두고 싶다. 이래서 이제 활 공격을 피하고 창 공격을 피하고 칼만 가지고 대결하다가 보니까 조운이 이길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갓난 아이, 젖도 뛰지 않은 그 아이를 갑옷 품 안에다가 넣고 그 창칼을 들고 싸우자니 그 고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군이었던 유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비를 만나서 그 유비에게 이제 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유선이를 갖다 바치면서, 제가 참 이 부인을 지키지도 못하고 부인이 비납되고 이제 아이 하나는 제가 우리 촉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저 천신만고 끝에 얻었습니다. 그때 유비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 아들, 금지옥엽 아들 유선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잖아요. 이 아이가 뭐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밑에 있는 장수 하나를 잃을 뻔했잖아. 이 하찮은 아이 때문에. 그거 버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위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에 대한 사모가 없는 부모라는 것은 지구상에 없어요. 어느 우주에도 없어요. 자기 새끼를.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은 이 유선이가 조금 띨띨한 것으로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 유비 죽고 난 다음에 유선이 자기가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런지 몰라요. 제갈량이 이제 결국은 관우와 장비를 다 죽게 만들고 유비도 패전의 멍에를 쓰게 만들었던 오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가지고 대군을 일으켜서 오나라로 제갈량이 진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함락 직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유선이 또 왕명을 내려가지고 빨리 제갈량 사부께서는 돌아오시라고, 지금 제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물론 나이도 어렸겠지만은 왕명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갈량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군대를 돌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선이 조금 좀 유비에 비해서는 훨씬 덜 떨어진 그런 그 군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 유비가 땅에다가 집어 던졌기 때문에 애가 뇌를 다쳐가지고 그렇게 바보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조조는 다시 평가돼야 된다. 조조는 말 그대로 난세의 영웅이에요. 정말로 모든 영웅들이 군웅활거하는 속에서 조조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싸우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손자병법에도 누차례 강조된 겁니다. 손자병법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36개 싸움에 이기기 위한 그 비결을 말하면서 1.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최상의 상책은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이건 뭐냐? 외교죠. 외교를 통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멈추는 게 최상이고, 그 다음 마지못해서 싸움을 해야 될 때에는 싸움은 시작하면 이겨야 돼요. 싸움에 무슨 인정사정 보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손자병법에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까? 이를테면은 동쪽을 칠 때에는 서쪽을 치는 것처럼 군사 일부를 보내서 제일 시끄러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시켜서 서쪽에서 끊임없이 고함을 지르게 하고 사실은 동문을 공격한다. 차도살인, 또 적을 해칠 때에는 내 칼에 피를 붙이지 말고 남의 칼을 빌려서 그 목적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신이 이간을 시키는 한이 있든 어떻게 하건 간에 나의 힘을 소모하지 않고 이기도록 하는 것이다.
또 아주 잔인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기름의 비법 가운데 적의 잔당을 남기지 마라. 그러니까 풀섭을 다 불질러서라도 마지막 은신에 있는 뱀 한 마리를 잡아 죽여야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두제도 안 됐을 때에는 36개의 제일 마지막이 36번째가 뭐냐? 줄행랑, 도망쳐라. 우선은 살아야지. 살아야 무슨 복수를 하든지 뭐 다시 일어나든 말든 하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중요한 것을 가장 철저히 따른 군주가 있다고 하면 조조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금 반대의 각도에서 봤을 때에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런 논리는 우리가 잘못된 편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뭔 줄 압니까? 고대의 역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각축을 벌이던 삼국시대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고구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백제고 신라가 제일 약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영토만으로 보면은 신라가 진흥왕 때를 제외하고는 제일 작죠. 경상남북도 정도의 지역에. 그나마도 또 밑에 이제 그 지역은 가야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영토도 작고, 그 다음에 고구려와 같은 그런 큰 영토도 갖고 있지 못했으니까 영토의 면으로는 그럴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일 강한 나라가 어째서 신라한테 무너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강하면은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삼국사기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은 이 삼국시대라는 것에서 보면 정말 군사적인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삼국 간의 외교 관계예요. 삼국 간의 외교 관계라는 건 뭐냐면 세 나라가 싸울 때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세 나라 중에 두 나라만 연합을 하면 고구려가 아니라 고구려보다 훨씬 더 강성한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침범을 못해요.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했다가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백제가 고구려하고 연합해서 신라를 압박하고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고구려가 신라하고 연합을 해서 백제를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삼국사기에 보면은 통일 이전까지 거의 1년에 한 번씩 삼국 사이에 적은 전쟁을 포함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국지전을 비롯해서 대규모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진평왕 때 그 유명한 여러 그 기사 가운데 거칠부라고 하는 화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거칠부라고 하는 화랑이 굉장히 위대한 그 용맹을 떨쳤을 당시에는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이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양군이 동시에 군대를 증발해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백제는 해군을 동원해 가지고 이 남쪽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그 배가 바로 적의 수도에 있는 평양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황해를 거슬러 올라가서 평양성 전투를 벌입니다. 반면에 거칠부는 중령을 넘어서서 곧바로 철원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고구려의 그 영토였던 무려 17개의 군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평양성에 진입했던 백제군이 드디어 신라군이 오기도 전에 평양성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군이 도착해서 양군이 거기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수도를 아무 힘없는 나라에 뺏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삼국의 군사력과
삼국의 여러 가지의 어떤 이 국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비등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삼국시대 하면 고구려가 제일이다, 이런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남종선 위주의 그런 불교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북종의 신수는 형편없는 그런 종파로 묘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남종에 대해서 박해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신수의 일파가 남종선의 이제 육조 해능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돈황문서 가운데 하나로 이제 발견된 매우 중요한 저술이 하나 있는데, 그 저술은 뭐냐 하면 남종 정시비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남종, 해능의 그 종파 남종입니다. 정, 발을 정자 썼어요. 남종은 정말 올바른 종파이냐라고 하는 것을 시와 비를 가리자 하는 논쟁이에요. 그 책의 내용은 놀랍게도 육조 해능의 제자였던 신회라고 하는 인물이 남종선의 대론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북종의 신수의 제자였던 이름을 전하지 않는 어떤 스님이 그 대론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대론이 남종이 옳으냐 북종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 이제 도노와 점수에 대한 논쟁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문답이 인상적이에요. 북종선의 신수의 제자가 남종선 신회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입만 벌리면 남종, 해능이 정통이다. 그리고 북종, 우리 근스님인 신수는 그거는 일종의 올바르지 못한 지부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뭐가 당신이 전통이라는 증거가 되냐? 그랬더니 신회가 망설이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초조 보리 달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사와 장삼, 그리고 바루가 우리 조계산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북종의 제자가 아주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려요. 남종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정통이라는 것은 옷하고 밥그릇만 있으면 정통이구나. 이건 놀라운 발언이에요. 선종다운 발언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둘이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종 쪽에서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까지 옷하고 무슨 바로 있는 게 정통의 흔적이라고 하니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역시 이 북종선도 신수의 일파도 절대 이것은 만만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종파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수의 북종선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한 세력을 얻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라 마렵에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되었던 이른바 선문구산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 선문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구종이라고 안 하고 구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에산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아직까지 신라 마렵까지는 선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구산, 그러니까 선의 가르침을 표방하는 9 스승들은 계셨지만은 이게 아직 종의 개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본 것인데, 이 선문구산 가운데에서 도의선사를 제외한 나머지 8군데의 선사들은 전부 중국 유학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유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선종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남종선이 물론 꽤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조동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신라의 중하대에 유행하고 있었던,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여러 선종들이 다 구산선문 속에 도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선문구산을 일으키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은, 이 구산선문이 아직 종파가 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분들이 중국 선종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극렬한 선종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뜻이 되는데, 그 이유를 저희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선문구산을 도입한 구산선문의 개조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의상스님의 문화에 있었던 화엄종 계통의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상스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선학을 전수받고 선종을 배우기는 했어도 화엄주류적인 성향이 강력하게 남아 있었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믿고 오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최고의 종파라고 생각했던 화엄종을 쉽게 버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이런 점도 고려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외국의 불교학자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연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경우를 여러 번 살펴보는데, 그건 뭐냐면 중국 불교의 여러 가지 종파의 흐름 가운데에서 제일 공백으로 뽑힐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당나라 말기 선종이 쇠퇴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할 무렵의 중국 선종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송나라 초기나 중기에 들어가게 되면 남종선의 여러 스님네들의 이제 이 활약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작 당나라 말기, 송나라 초기 이때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불교학자들은 지금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은 신라에 도입된 선문구산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문구산이 중국에 가서 배워온 것을 역으로 뒤엎게 되면은 당시 당나라 말기의 중국 불교의 모습을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제가 동국대학에서 3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했는데,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저한테 물리학을 배웠겠습니까? 경제학을 배웠겠습니까? 저한테 불교학밖에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문구산 사람들이 공부했던 것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펼쳐져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뒤집어서 중국 불교의 어떤 이 남아있지 않은 부분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제 조금 짐작이 가시죠? 공부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뭘 외우고 뭐 어쩌고 하는, 이게 공부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독창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걸 과연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응용의 안목까지 지니는 것이 진정코 포교사단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녀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은 남종선의 계승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송나라의 후반기에 들어가서 이른바 많은 남종선의 계승자 가운데에서 육조 해능으로부터 따져서 17대 손에 해당하는 평산철임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평산철임은 해능의 10절대 손인 정맥입니다. 남종선을 이은 분인데 이 평산철임의 문화에 가서 공부해서 그분의 법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고려 스님이 세 분 있습니다. 태고보우, 백운경한, 나옹해근, 이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은 조금 연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일정 기간 차이를 두고 모두 평산철임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종지를 얘기했을 때 평산철임의 법을 누가 이었을까? 일반적으로는 태고보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고보우에게 분명히 이제 그 평산철임이 어떤 이 법을 전하는 전법계라고 오해할 만한 개송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형태의 개송을 백운경한한테도 남겼거든요. 이 평산철임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운경한과 작별하면서 이 평산철임이 준 전개송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청풍을 팔아 백운을 샀네, 이런 말이 나와요. 맑은 바람을 팔아서 백운, 흰구름을 샀다. 이게 바로 백운경한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헷갈려요. 근데 이 백운경훈이 주창했던 것을, 우리나라에 와서 주창했던 것은 무심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종선의 계승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태고보우는 아주 철저히 평산철임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도노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반해서 백운경한은 조금 어정쩡하잖아요. 남종선의 정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껴버리고 바로 이 태고보우를 법맥으로 보았던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맥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불교학자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논쟁에는, 법계 논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큰 불교학자들이나 또는 여러 큰 스님들이 이 법통 논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리 기반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신 분도 있고, 또 논문은 안 쓰셨어도 분명히 어떤 계통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밝히신 적이 있는데, 제가 왜 관심이 없느냐 하면은 너무 우리나라에서 법통을 따지는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중국 쪽의 원류를 갖다 두려고 그런 의도적인 어떤 그 노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점은 못마땅해요. 법통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데 왜 꼭 중국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제가 못마땅하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의 이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법통이라고 했을진데, 분명한 것은 평산철임의 법을 태고보우가 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법통을 지켜놓고 사상적인 면으로 법을 이은 사람을 논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고려 마렵에 활약했던 바로 보조국사 진울 같은 분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중국의 선사상을 섭렵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 중국 유학의 경험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사상을 잇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불교학자들이 제외하고 있거든요. 법통을 중요시하는 태고보우나 백운경한이나 나옹해근 같은 사람은 다 중요한 인물로 지부하면서도 법을 이은 사람으로는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역사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사상의 흐름이거든요. 사상의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반드시 어떤 중요한 사상을 계승했을 때 자기가 전수받은 그 사상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더 풍부한 사상으로 만들고, 이것이 다시 다음 세대에 넘겨지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우리들에게는 사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도도한 물결이 흐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법을 잇는다고 하는 법통의 면을 떠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원광, 자장, 그리고 원효, 의상,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표훈, 진표, 그 다음에 고려 초기로 넘어서서 대각국사의천, 그리고 보조국사 진월, 이렇게 해서 서산 사명에 이르기까지 사상적인 어떤 하나의 흐름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상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통의 계보를 따지는 일에 너무 몰두하다가 보니까 형식에 몰두해서 실질적인 사상의 핵심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수의 반격이라고 하는데 주목하고 좀 더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수의 반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